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 한 건이 추가되면서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아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권 투표한다. 국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를 한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른바 4더하기1 협의체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65년 만에 깨진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적인 제도적 대안 이렇게 이제 그 운의가 되어 왔는데 이 안이 처음으로 입법 청원된 게 1996년이었으니까 23년 거의 사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만큼 검찰의 철옹성 같은 어떤 기득권 구조가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일단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번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코멘트를 제가 각색을 해서 읽겠습니다. 제 입장으로.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무너진 최악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뭐 야당 성명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심대하게 무너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 변혁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요, 또 헌정사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 생기는 것도 이제 공수처가 내년 7월에 출범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법률 소비자들은 옆에서 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다 지금 그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목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검사의 비위, 그다음에 범죄 제대로 감찰하고 수사하고 징계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일 국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은정 검사가 동료 검사를 고발을 했어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3번을 했는데 전부 다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 청구를 안 했어요. 자기들은 이것은 뭐 범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커트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4번째로 또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자, 이런 게 지금 검찰의 현 주소이고 검사의 갑옷이다.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으로 이야기된 게 공수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이 검찰을 견제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비위나 비리를 그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모두에 그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꿀 때 한 번 바꾸면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매우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선진국 가운데 이런 기구가 없어요. 우선
첫째 그게 한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의 지금 뭐 대통령이 임명권부터 거기 수사 검사 임명권까지 다 이제 거의 사실상 갖고 있는, 물론 그거에 대한 뭐 견제 장치도 있지만 이 기관에, 이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관을 그럼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지금 쟁점인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앞으로 매우 독재적인 권력이 나타나서 네.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들면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태도 올 수 있다.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견제의 장치가 좀 더 확실하게 있었어야 했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뭐 들거든요. 법안 처리 예.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짧게만 그냥 그 반론 제기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선진국에 이런 기구 없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 되는 게, 선진국 아니라 그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대한민국 같은 검찰이 없다. 사실은 공수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전 세계에 공수처 같은 기구가 없다를 논하기 전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다 그러니까 거머쥐고 있는 검찰이 거의 없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두 번째, 공수처를 그럼 누가 견제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요. 그걸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는 그러면 그 성역이 아니라 검찰은 또한 어떤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새끼로 잠깐만 빠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특검이 몇 번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특검 1인보다 중요한 게 파견 나가는 검사들. 네. 사실은 실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검찰에서 파견 나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검찰로 직보되는 이 구조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도 25명의 그 검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이 가운데 12명까지는 검사 출신을 두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공수처는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 얘기는요. 공수처 같은 기구는 유례가 없다. 그런 대한민국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강력한 검찰이 선진국 등 주요국에 없다. 이런 두 분이 이제 의견이 이제 맞섰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제가 다시 이제 재반론을 간단히 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 대륙법계 체제를 이제 도입했기 네. 때문에, 일본도 똑같죠. 사실은 국가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동안에도 뭐 예를 들면 특검이라든가 또 법원이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법원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예외는 있었으나. 네. 지금 기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구가 특별히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는 그거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더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그 외신 보셨을 거예요. 동경지검 특수부가 12년 만에 현직 의원을 수뢰 혐의로 수사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특수부 그대로 다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바로 검찰의 이런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청와대가 민정수석 실을 통해서 그동안에 좌지우지하던 그 권력을 예. 공수처가 가져갔을 때, 만약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청와대 권력을 지금 제어할 수 있을까? 검찰이 아니라 이번엔 공수처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 무력화와 검찰 장악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반론 한 번만 예, 하시고. 첫째, 실시간으로 보고를 못하게 지금 법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구두든 서류든 네. 청와대에 보고하지 못한다. 막판에 들어갔다는 점을 예. 일단 팩트를 그건 잡아주고요. 뭐 두 번째는 맞아요. 바로 말씀을 아니면 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권 같은 경우가 공수처에 보고한다는 얘기죠. 공수처의 그 부여한 기소권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만 그러니까 한정해서 기소권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것조차 깔아뭉개는 검찰인데, 그래서 어떤 검사의 비위를 알아갖고 수사를 냈어요, 공수처에서. 네. 그래서 기소는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에 기소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범죄 혐의 없어, 그냥 뭉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알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를 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예, 된다. 이번에 이 점만 이제 보면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검경이 수사를 하는 검경이 어떤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관련되는 것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뭐 이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일각에서 제기됐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의 이제 해석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석의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7월에 이제 만약 공수처가 이제 설립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조정하는 작업도 구체적인 이제 있을 것 규정을 같습니다. 자기네가 또 만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운영 규정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부분을 예, 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했던 감안해서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배척할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법안 가결 후에 희비가 엇갈린 인물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실현된 것이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촛불 정신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맨 앞순위에 놓는 게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1호로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므로 공약 1호가 달성이 된 거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지극히 당연한 논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처음부터 매우 최악의 순간이다라는 제가 평가를 내린 건 뭐냐면 촛불 정신은 뭐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공약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어함으로써 그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통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열린 이 정치로 가자는 것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이 공수처법은 그것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후퇴. 왜? 유사 민주주의 내지 비자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형식은 선거로 집권을 했지만 네. 베네수엘라나 폴란드 이런 데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법원과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 그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예. 저는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그 출범 이후에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에 검찰을 보면서 검찰이 청와대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신년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검찰을 장악을 했고 검찰을 신여로 만들고 있고 법치를 훼손하고 이런 얘기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앞에 2년 반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윤석열이란 개인의 캐릭터에 의해서 법치가 이리 가고 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캐릭터의 그게 문제 이전에. 제도로서 이를테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제도는 만들면 사실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주어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사선이나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대 정권의 어떤 행태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터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서는 것은 윤석열의 캐릭터로 바로 서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을 어떤 손에 쥐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은 정권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검찰의 그 기소 독점이 65년 만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간다,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숫자가 등장했던 게 23년이었습니다. 96년이면은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런 공수처에 대한 이제 이름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만 그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 23년 동안에 이런 좀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좀 이동관 전 수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사법 통치라는 게 상당히 강한 나라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이런 관련되는 법 관련 학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통치가 상당히 강한 나라로 분류되는데 이 공수처 같은 기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었을까요? 아니 물론 그 당시에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이 검찰의 그 말하는 이 거대 권력 이거 제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가 사실은 그때는 더 큰 그 이제 고비처였죠 그때는 그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검찰 거대 권력을 제어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장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 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분노나 집착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거대 권력 제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네. 이미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 힘을 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이쪽으로- 위험한 거예요. 예, 제가 이루 보기엔. 마이크 제가 볼 들어가게. 때는 지금 예. 그 말씀이 예. 위험한 게요.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뭐냐면 뭐 어떤 감정이 여기에 실려갖고 공수처를 추진했다라는 말씀은 과한 말씀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입법 청원을 낸 게 처음이에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해서 입법 청원을 냈고 이게 제도로 상환이 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상환이 돼요. 2004년에. 네. 노무현 정부 때 사개추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거기서 성안이 된 게 공수처 현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원형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생존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서 여기에 감정이 실려서 공수처를 추진했다? 이건 역사 왜곡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요거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 왕조 시대에도 세종대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사제라 그래서 그 앞에 태종 때까지는 6조가 각각 임금에게 직접 그 보고를 했는데 그걸 바꿀 때 반대하면 했던 신하들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지금은 네. 주상께서 이렇게 현명하고 영민하시니까 말하자면 총리, 부총리 이런 그 영의정, 삼정승이 하는 제도를 도입해 네. 상관없지만 만약 이 뒤에 어리거나 암우하거나 이런 군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국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20년도 안 지나서 개유정란이 일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도를 바꿀 때 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미뤄져 왔던 것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논점이 좀 이렇게 좀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반박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 넘어갈게요. 너무 과거로 회귀하셔서 그냥 가시죠. 알겠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법을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뭐 일부 의원들이 기권도 했고요. 또 찬성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반대하면서 약간 일부 이제 내용도 이제 드러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환영의 같은 색깔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어떤 통과를 반긴 인물이 바로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 후에 소셜 미디어에 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오늘 하루만은 좀 기쁘게 뭐 이렇게 편하게 보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뭐 12월 31일 하루 지나면 이제 2010년 새해인데 올해 광장에서 나눴던 두 개의 여론 그리고 뭐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불렸던 거 또 임시국회의 어떤 이런 어떤 대치 이런 거에 어떤 정점에 공수처가 있었다는 거는 맞죠? 아니,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은 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어떤 그 한정 속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개인적 가면은 저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것이 시민의 한 사람을 넘어서 전 수석, 전 장관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마 만감이 저는 교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사실은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네. 이런 어떤 실무를 계속 조율해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법무장관의 취임 사안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것을 취임사에 넣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아무튼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뭐냐면 과업으로 잡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거나 상관없이 네. 조국 전 장관의 시점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수 있고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 뭐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 끝에 억지 기소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네. 네.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 흔히들 검찰의 시간에서 뭐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던데 네. 그 법정에 가서 다투면 돼요. 거기서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여론전 하는 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 법정에 이제 가서 다투면 된다고 예, 생각하고 저도 코멘트하지 그 않겠습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할 아마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기회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요건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저는 기소 내용을 보면서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혐의. 예. 듣도 보도 못한 게서 뭔가 봤더니 아들이 이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같이 시험 문제를 풀어줬고 그걸 해서 A 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기함을 했는데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학부모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어떤 그 숙제
시험 네. 준비하는 데 도와주셨다가 까딱 잘못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 당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 셋 키우면서 그런 거 해본 일이 없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이들 하셨네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요. 그 민주당 내 분위기 얘기하면서요. 공수처법에서 기권표를 던진 게 금태섭 의원이었는데 저희가 이 코너 그 전정 코너에 이슈 토크 코너에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를 금천구라고 했었는데요. 강서구 갑으로 좀 바로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 공수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 바로 검찰이죠. 이 검찰 공식 입장이 어떨까 좀 뭐 궁금했는데요. 공식 입장은 직접적인 입장은 안 냈는데 대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법안 통과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에 내년 신년사를 미리 좀 발표했습니다. 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청문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점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처사를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첫째, 일관성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감사 과정이나 청문회 감사 과정, 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야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일관되게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 점에서 어제 국회에 그러니까 그 표결이 있었고 통과가 됐고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러니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일관성을 견지한 태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조금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에 그럼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 혹시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검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전에 차단해 들어가면서 사전 어떤 그러니까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선제적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땡겨서 한 메시지의 그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겠다. 거기에 말하자면 말하지 않은 많은 함축적인 암묵적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와의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혼란의 소지도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자 그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문제 직권남용이나 비리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아주 혼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등장하는 들었습니다. 표현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이 발언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헌법 정신, 그다음에 또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은 검찰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검사와 수사관 여러분을 응원하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게 국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국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사 한 개개인도 헌법 정신과 국민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국민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국회에서 결정 내린 것도 따라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헌법 정신이란 말에 또 다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정신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륙법계 체제를 처음 도입해 설계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의 생각은 뭐냐면 왜 검찰에 기소 독점권을 줬을까? 그거를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요. 한국 전쟁을 치르고요. 급속한 산업화 독재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우뚝 쓴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게 언제인가 한번 시계를 역산해 봤을 때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한국당은 3시간이 넘도록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공수처가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2, 3, 4중대와 야합해서 악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 하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놓은 한국당 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의미가 없다면서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선은 의원직 총사퇴가 아니고 내년 총선 총불출마 이 이야기예요. 뭐 그 의원직 총사퇴가 지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 완곡하게 이제 거꾸로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와서 뭐 의원직 총사퇴 내는 그 한국당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쓴소리를 안 해야 할 수가 없네요. 낼 거면 진즉에 몇 달 전에 내서 그걸 갖고 그건 협상에 취입이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까지 나간다면. 네. 근데 인지와서 내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도 그렇게 무슨 야 이거 뭐 심각한 사태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두 법안 목숨 걸고 막겠다 그랬으면 뭔가 협상을 하든 투쟁을 하든 투쟁도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협상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말씀에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시점을 지금으로만 좁혀도 제가 볼 때는 저 전략 미스예요. 왜 그러냐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낸 게 아니에요. 냈는데 누구한테 냈냐면 국회의장한테 낸 게 아니라 원내대표한테 내면서 이걸 그러니까 모아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할지 말지는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엄밀하게 하면 의원직 사퇴 의사만 표명을 한 거지 사퇴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는데 여차저차해서 안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의원들은 냈는데 원내대표에서 다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원직 사퇴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저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리더급에서 뭔가 최소한 한 수 앞은 내다봐야 되는데 반 수 앞도 못 내다보는 어떤 그 단견. 저는 그 점을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목소리만 큰다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거면은요 얼마 전에 뭐 자유한국당 당직 인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소위 잉크도 마르지 않은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당 지도부가 모두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즉 결국 황교안 대표의 뭐 하차, 그렇죠? 하차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전개될 개연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비례 출마 안 한다. 네. 라는 뉴스가 나왔죠. 황교안 대표의 측근의 어떤 입을 통해서 네. 선제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고뇌 참뭐 결단이든 뭐든지 간에 떠나서 왜 이 타이밍에 그 얘기를 꺼냈을까? 바로 홍준표 전 대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어떤 만약에 나오면서 어떤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쪽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네.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과연 비례대표 출마 안 하겠다는 게 과연 내려놓는 모습으로서의 완결태가 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논외가 되겠죠. 이런 거 하면은 이번에 그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상당히 무기력했다 이런 뭐 비판을 지적을 받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늘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 제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뭐 의원직 총사퇴도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통합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늦었다. 지금으로서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예. 있다. 어느 쪽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뭐 버스 지나갔는데 그 손드는 것 같은 좀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의제 투입형 정치라 그러거든요. 뭘 자꾸 이렇게 그 원래 지금 여당 전공인데 갑자기 요새 야당이 그걸 벤치마킹에 쓰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액션을 할 때예요. 구체적으로 뭐 당면 개정을 하든지 또 무슨 새로운 얼굴을 영입해서 진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든지. 근데 계속 지금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오늘은 계속 새 밑에 그냥 쓴소리만 하게 됐는데 네. 쓴소리 아니할 수 없는 이 대목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짧게 좋겠어요. 제가 듣기 좋은 흥타령도 3-4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처음 이야기한 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먼저 보수 통합론을 제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정식으로 어떤 제안하는 어떤 형식으로 보수 통합론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이 세 개가? 제가 볼 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 이건 아무런 어떤 임팩트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요 눈길을 끄는 것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었던 모습이 드러났었던 국민통합연대 측이 즉 뭐 신의계와 비박계로 구성돼 있다는요. 이 국민통합연대가 오늘입니다. 바로 이 보수대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 정당과 단체의 대표자 연석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울림이 있을까요? 아니 정치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단을 갖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예.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 될 것이나 제가 이제 그 또 반박자 늦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러려면 진작에 우리 유승민 그 대표 쪽에서 이렇게 창당 시나리오까지 다 세워서 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있었어야 했다. 근데 예. 그것도 아까 뭐 그 여러 차례 한 걸 아주 상세하게 그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지금 진행되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갔어요. 저 이 보수통합의 그 이 다른 길로 보수통합과는 다른 길로 예. 그 각각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난관이 참 많겠다. 그러니까 노력은 그러나 뭐 끝까지 저는 이어지겠죠. 궁금한 게 그래서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을 하면서 각 당과 제 정파에 1월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어요. 네. 저는 이게 더 포인트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5일로 딱 정했으면 그럼 5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저는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서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답변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친이 비박당의 출현을 뜻하는 건지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요. 1월 5일이라는 게 또 문제 새로운 보수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창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